안녕하십니까? 잘 푸셨습니까? 잘 푸셨어요? 다 푸셨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답은 나중에 맞춰보시고 답은 저하고 맞춰보시면 네. 파마했어요. 10년은 절로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파마는 파마고 여러분들 마음이 제 머리처럼 실타래처럼 얽혀서 꼬여서 오늘 문제가 좀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회차여서 짧은 거 위주로 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길죠. 지금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비슷한 형태로 아마 그럼 이제 실전 난이도보다는 한 10점에서 20점 더 업된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 4회차죠. 4회차 때 한 55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지금껏 한 40점? 뭐 그렇게 맞춰야죠. 그렇게 맞습니다. 뭐 만족스럽지 않겠죠. 뭐 1년을 공부를 했는데 40점이라니 그럴 텐데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1년을 공부했는데 40점씩이나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회차에 55점에서 60점 사이 그걸 목표로 하겠다. 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복습을 하고 주무세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하루에 한 10문제 내지 20문제 정도씩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거기를 보는 거예요. 5번 같은 거 사기 강박을 찾아요. 읽어 쫙. 여기 있는 지문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딱 보고 탁 넘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지문 체크해보고 그렇게 복습을 꼭 해주시고 실전 모의고사 끝나. 하여튼 요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그 과정 있죠. 그 과정 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해왔던 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그걸 그만두고 이것만 노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하고 요거는 따로 시간을 빼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덜 자든 주말을 시간을 더 빼든 밥 먹는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도 와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업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업 듣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따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그걸 복습을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공부와는 플러스 알파 시간을 확보하자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이거 외에는 뭐 요약집이 됐든 뭐 조문집이 됐든 뭐가 됐든 얄부리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또 본인이 제일 입맛에 맞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두꺼운 기본서 빼고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쉼 없이 읽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 하는 것, 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가 왜 틀렸을까? 그걸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전에 나오면 절대로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틀린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 자, 법률행위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일단 의사표시 수에 따른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거 구별하는 거. 특히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왕왕 나오는 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하셔야 되죠. 이럴 때 단독행위가 아닌 걸로 답이 나오는 게 계약이고 주로 합의 해제하고 매매 예약이 답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해야 돼요. 요걸 구별하는 걸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하나 외우고 있으면 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하는 문제 풀 수 있고 상대방 있는과 없는 구별하는 거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법률 효과에 따라서 우리 문제가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로 나누고 처분 행위가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로 나누는데 촌스럽게 채권 행위는 처분 행위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요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 요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질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따라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도 유효다. 반면에 처분 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 자체도 그렇게 물어봐요. 다음 법률 행위 중 행위 당시 처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채권 행위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다음 중 채권 행위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법령 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법령 행위 종류 파트에서 채권 행위, 처분 행위 다시 한번 구별해 주자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 행위를 찾아라를 이렇게도 물어보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채권 행위 주로 계약하고 채무, 인수 두 가지 외우시라 그랬어요. 계약하고 채무, 인수가 채권 행위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예요? 1번 교환계약. 그렇죠? 2번 저당권, 3번 질권은 물권이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라, 물권을 설정하는 건 무슨 행위? 물권 행위. 그리고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채권 포기. 채무 면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채권 포기. 이런 것들은 뭐다? 준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도 처분 행위. 답은 1번. 맞추셨죠? 네. 채권 행위를 골라라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한 단계 더 고급지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 목적이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관계가 없는 것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으니까 뭐예요? 원시적 불능. 답이 몇 번?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535죠? 답은 5번이에요. 자, 3번과 4번 같은 경우, 3번과 5번 같은 경우, 이 후발적 불능인데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그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고? 위험 부담으로 가죠. 그렇죠?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요. 채무 불이행의 기본적인 효과가 뭐예요? 해제,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이 나오죠. 그 손해배상이 이행이익 배상이죠. 이행이익 배상을 다른 말로 전보배상이라고 해요. 이행이익 배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다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1번이 문제가 되는데 1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후에 토지가 수용이 됐다. 위험부담이죠. 매도인은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을 매각을 했는데 주택을 매각한 후에 그 주택이 채무자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됐다. 매도인 귀책 사유로.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외에 매수인 입장에서 이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고 보상금 내놔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했어요? 퇴상조.
그러니까 대상청구는 뭐하고 연결된다? 후발적 불능하고 연결된다. 그렇죠? 네. 조심하실 것은요. 요 4번 전보배상 책임 이렇게 안 나오고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원시적 불능과도 관계가 있고 후발적 불능과도 관계가 있어요. 왜? 요것도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계약 체결성에 관실 책임도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좀 커요, 범위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 후발적 불능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겠죠.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거. 3번은 법률행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률행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의 목적, 즉 그 법률행위 당사자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게 법률행 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객관적 의사를 밝히는 게 법률행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규범적 해석이었습니다. 1번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법률행 해석이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이게 판례 기본. 그래서 2번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심적 의사와의 관계 없이 서면 계약서 기재 내용에 의해서 그 계약서에 표시된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규범적 해석의 대표적인 게 3번에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질 못하고 주택을 먼저 비우고 이사를 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임대인이 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임대인의 아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기다려라. 그랬죠? 네.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기다려라. 이게 만약에 못 돌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냐? 아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의미지. 만약에 못 돌려준다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법적인 의미를 부담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도. 4번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한 경우. 자, 거래관행을 뭐라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106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105조 106조에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우선하고 그게 불분명하고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고 사실인 관습도 없으면 임의규정이고 이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사실인 관습이든 임의규정이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그 의사가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있다면 거래관행 사실인 관습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표시한 게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임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목이 뭐예요? 목적이죠. 이게 의사 표시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인 관습이 즉 거래 관행보다 의사 표시가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5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O표시 무효 원칙. A 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계약서상 B 토지로 표시했을 때 계약은 당사자 의사 합치한 대로 A 토지에 대해 성립한다. 따라서 B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B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다. O표시 무효 원칙을 말하죠. O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것까지 머릿속에. 5번은 넣으시자 그랬습니다. 4번은 양당사자가 즉 어느 한쪽이 비진이 표시를 하고 상대방과 그 비진이 표시를 짰다면 비진이 표시를 하고 갑의 비진이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통정, 통모, 양해 합의를 했다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러죠? 전형적인 가장매매 같은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더라. 그런데 이게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럴 때 이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이 구별하는 문제 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보실 게 선이란 건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거. 일단 제3자는 허위 표시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그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제3자가 아닌 놈들 외우자 그랬어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허위 표시가 있을 때 그 본인 제3자 아니라 했어요. 가장매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렇죠? 채권이 가장양도되었을 때의 채무자. 가장양도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자. 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하는 제3자. 가장매매, 부동산 가장매매에서 일반 채권자. 주식 가장양도에서 주식회사.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가장매매 상속인 같은 애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가장매매 따위에 허위 표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애들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외우자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본인, 손양무, 대추일주, 후상삼지 뭐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5번에 요놈이 보여요. 일반이 보여요. 고민 없이 딱 5번 찍으면 됩니다. 1, 2, 3, 4 이놈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네가 이거 만든 문제 아니냐 자식아? 아닙니다. 여기 실전 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업인력관리공단 문제 풀에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 풀이 외우지 마. 고민 뭐해? 머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답은 5번입니다. 1, 2, 3, 4 설명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외워요? 그러니까 무슨 뭐 파산관제인 여기 없죠? 보호되는 제3자 되는 거예요. 파산관제. 그럼 돼요. 없잖아. 아시겠죠? 끝. 사회차증 한번 또 내봐요. 또 있던데 보니까 문제가 사회차증도 한번 또 가능하면 또 5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일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을 당해서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오로 연대보증서에 서명 날인했다. 사기강박이 아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려면 요건 3가지.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인과관계, 이단의 고의, 그리고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이런 게 필요가 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10조 1항과 110조 2항 구별이죠. 특히 110조 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냥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상대방의 피용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이런 놈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요 놈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요 놈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딱 2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사기라 강박 자체가 위법하니까 사기라 강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외에 뭐도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요거 행사하지 않고 요것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둘 다 행사할 수도 있고 둘 다 행사할 수도 있고 즉 중첩적 행사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다. 취소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둘 다 안 해도 되고 다 내 탓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한 내 잘못이요?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다 그랬죠. 특히요 세 번째 거요. 맨날 뭐라고 틀리게 나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 거 조심하시죠.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를 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때의 취소 후에 행사하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요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중첩적으로는 못하고 어떻게?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취소 후에 행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동시에 착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사기가 있고 착오에 빠졌고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게 불일치한다. 그러면 뭐만 인정된다 이때는? 이때는 뭐만 인정된다? 착오만 인정되고 사기는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신원보증서류, 연대보증서류. 그럼 2번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일치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사기만 성립하고 착오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기망을 당해서 착오에 빠졌다. 특히 상대방 기망에 의해서. 그럼 유발된 거죠. 유발된 동기에 착오에 해당되니까. 예외적으로 착오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뭐 선택적 주장이 있어요. 요게 2번이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3번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됐다. 무슨 뜻이에요? 삥 뜯기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 나오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이렇게 나오면 삥 뜯기는 거. 다른 말로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그대로 알고 계시죠. 5번 상대방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기망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피용자 빼야죠. 대리인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을 때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이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용자를 빼야죠. 여기서. 그렇죠? 틀린 것은 5번이에요. 틀릴 게 없죠? 네?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수업할 때 말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그리고 아 이게 그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매치가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훈련 하시는 거예요. 6번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 수동대리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능동하고 수동. 능동은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 수동은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 원칙적으로 능동과 수동은 딱히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첫 번째 114조 현명의 주체,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누가 표시할 것인가? 능동은 대리인이, 수동은 상대방이.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하라. 즉 수동 대리는 현명의 주체가 누구다? 상대방이다. 또 하나가 공동 대리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 능동 대리는 공동으로 하고 수동 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때도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고 있다. 세 가지. 예? 능동, 수동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 그 중에 하나인 114조가 지금 나온 거야. 현명의 주체. 1번 5. 2번 우리민법은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의 대리관계가 표시돼야 된다. 이게 틀렸죠? 우리 판례 뭐라 그래요?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이게 뭐다? 이게 대리관계를 표시한 거다. 이게 현명이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본인 이름만 써도 되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써도 된다 그랬죠. 계약서 자체 꼭 현명할 필요는 없다. 현명은 분류식 행위다.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만 표시되면 현명은 있는 것이다. 2번이 틀렸죠. 3번은 현명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일단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자신의 행위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 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죠. 4번은 116조에서 대리 행위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 기준 판단해라. 단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에게. 취소라든가 무효 주장하는 거 이런 건 다 본인에게 효과가 직접 기속된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5번 117조. 114조부터 117조까지 조문을 또르르 한번 내봤어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대리에서. 117조 뭐예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대리 행위는 그 자신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딱 그렇게 머릿 속에 차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2번. 7번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락된다. 우리민법 124조에서는 자기계약하고요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허용되는 게 있었어요. 외우자 그랬어요. 제가 본인 허락한 경우 다툼이 없는 단순 채무이행, 이전 등기 신청, 주식의 명의계서, 변호사의 강제 집행 배당 참고와 마지막으로 차주가 누구에게? 사채 알선업자에게 돈 갚은 거.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3번 보이죠? 예? 이전 등기 신청. 외우고 뭐 있으면 그냥 골라지요.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6개. 8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요. 취소는 뭐가 돼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예? 이 무효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추인? 예,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1번 틀렸죠?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네,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는 있다. 있다 그랬습니다.
2번은 취소권자 큰스님 제착사강 대승. 3번은 취소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 및 포괄승계인. 따라서 상대방의 전득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번에 있던 취소권자 중에 제한능력자 있죠. 단독으로 자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는 계약을 못하지만 그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자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후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것까지 쫙. 5번 취소한 법률행위 효과 소급무효.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오른법 747조 48조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반환해라. 악이라면 이익이다 이자이다 손해까지를 반환하라. 그런데 단 특칙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취소했을 때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때 현존 이익에 관련된 입증 책임 제한능력자 가 현존 이익이 없음을 입증 그거까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번 옳은 질문이죠. 9번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거래 효력.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을 목적 동그라미 1번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일단 매도인이 돈 받아서 매도인한테 돈이 있다면 우리 판례 뭐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일단 양도세 부과해버리죠. 1번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부과한다 그러면 돼요. 아 나쁜 짓을 해도 세금은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상 채권 채무는 생기지 않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나 대금 청구 따위는 할 수 없으나 신의칙상 계약이 아니에요. 신의칙상 무슨 의무는 생긴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생긴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생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협력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빡하기 쉽죠. 만약에 매도인이 허가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선행해서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를 않아요. 허가 전에는 아무리 이걸 먼저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번이 틀렸죠. 4번은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불허가가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 요래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뭐까지 생겨요?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은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져라. 그랬죠? 일방적으로 철회도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근데 이 일방적 철회는 확정적 무효로 된다로 끝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데 귀책 쌓여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뭐까지도 손해까지도 발생하라. 손해까지도 발생하라. 이 손배 책임이 별도로 생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가장매매 같은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걸 주장을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로 돌리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과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랬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확정적 무효가 이 정도예요.
여기 이제 좀 추가되는 게 뭐 거주 요건을 갖춘지 못한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농지인데 토지거래 허가 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했는데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해졌다. 즉 정지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5번이 이거예요. 철회함으로써 허가 신청자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놈은 뭔 책임져라? 손해배상 책임져라. 미리 뭐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수도 있다. 다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그냥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조문이죠 이거. 1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랬죠? 151조 1항. 2항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거 뭘로 바꿔요? 기성 조건이 정지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 조건이 해제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기정조 기해무. 3번은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랬었죠. 4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되고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는 보존이라. 뭘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5번은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147조 1항에 의하면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사망해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과를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조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기한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지만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147조 3항. 여기 5번이에요. 147조 3항. 답은 4번이죠? 민총은 이렇게 쉬워요, 문제가. 민총은 최대한 많이 맞아요. 저 자식이 그렇잖아. 지금 틀려 죽겠는데 염장을 퍽퍽 찔러. 11번. 문제 짧지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용익물권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 용익물권에서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게 뭐예요?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용익물권이 뭐가 있어요? 일필토지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동건물 일부의 전세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라. 등기해야지. 그 일부 도면 첨부해서 등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예외예요. 일필토지 일부의 용익물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일필토지나 일동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 맺고 등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일필토지 일부 예컨대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제3자가 도대체 저 일필토지 중에 어느 부분에 지상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1번 X 공시방법을 갖추라.
예?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의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불가하니까. 일필토지 일부의 저당권이 안 되는 이유가 등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용익물권은 등기해란 말이지. 그래서 등기부에 도면 첨부한단 말이죠. 어디 부분인지까지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말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뭔 소린지. 2번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간선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하지만 맞죠? 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개였어요. 예외가 인정되는 게 2개였어요. 하나가 채권이 뭘 갖춘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나 가등기 따위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그 대항력을 갖춘 시기 가등기 타자와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한때를 기준으로 선, 후를 따지게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거 이 2가지 예외가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느닷없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적 선에 관계없이 채권이 우선한다. 누구 맘대로. 이건 예외 중에서도 더 예외. 아주 예외. 뭐?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배당 받을 때만 적용되는 거. 기본적인 예외가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후를 따져야죠. 2번 X. 예? 3번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터전 물권적 청권을 양도하는 게 유보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4번 합의 해제. 자, 계약이 해제가 되든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따라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이때 매도인은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 말소등기 청구는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결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4번이 답이죠. 옳은 거 4번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왜 모르는 1번, 2번에서 고민을 하고 있냔 말이지. 이게 뭔 소리요? 건너뛰어요. 가다 보면 4번에서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나 그렇지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1번이나 2번 지문, 특히 1번 지문 같은 걸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경우인지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럼 왜 그걸 짧지만 그걸 부여잡고 있냔 말이지. 예? 그러지 말고 쭉 읽어요. 읽다 보면 다른 데서 답이 나오면 아우 다행이고. 그렇잖아요. 4번 같은 게 답이 보이잖아요. 5번 근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때 자, 이것도 무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갑소유 땅이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변제가 되었을 때 전 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양도인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양도인이 누구예요? 얘 전 소유자. 얘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거죠. 그렇죠? 1번이나 2번 지문 같은 걸 좀 조심하시자 말이죠. 12번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방해자가 방해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1번 채권자 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또? 갑소유 땅에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 땅 소유자 누군지 생각. 건물을 갖고 이걸 팔았다 그러게 양도. 근데 등기 안 했다. 등기 안 했으면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터잡아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의 물권적 청구를 대위 할 수 있죠. 그게 1번이에요. 답이 1번이네. 그쵸? 답이 1번이에요. 옳은 거 꼬르라 했어.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2, 3, 4번이 왜 틀렸는지만.
불강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 과실까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도로 이렇게. 3번 반환 청구권은 누굴 상대로 하는 거야? 점유자. 그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 상대도 할 수 있다. 4번 물권적 청구권. 불강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물권의 터자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어이구 저당권자 방해제거 방해망 청구권 있지요. 그러니까 다 틀렸고 1번만 옳은지면 딱 되죠. 가등기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순위 보전이에요. 순위 확정이 아니고요. 순위 보전.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부 시기부 권리, 이런 것들이 가등기 대상 권리다.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이 없기 때문에 권리 변동되지 않는다. 을에게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다. 소유자의 처분행위 저지할 수 없다. 가등기제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항할 수가 없다.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는 있다. 본등기야 가등기는 효력이 생긴다. 이때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한다.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만 소급한다. 본등기의 효력, 즉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본등기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1번 가등기는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경우에 하나 행해질 뿐 담보 목적으로 행해질 수는 없다. X 담보가등기도 있다. 뭐도 있다고요? 담보가등기.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돼. 돈을 못 갚으면 목적물을 대신 주기로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을 하고 채권자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고 그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해놓으면 이걸 뭘 한다? 담보가등기. 2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돼야 되고요. 3번은 이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식이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소유권 등기를 했다. 등기 원인은 같다. 매매다. 설령 등기 원인이 같다 하더라도 각과세는 매매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의 매매에서 얘는 본등기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이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청구권 과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2 등기 원인이 설령 같다 하더라도 성질이 다르다. 왜? 이건 본등기하면 순위가 소급한다. 단순한 소유권 등기는 순위가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게 3번이죠. 동일한 청구 전혀 다르다. 등기 원인이 일치하더라도 성질이 같다 다르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은 청구라면 인정이 안 돼요. 우리 범죄 저지른 사람도 하나의 범죄를 2번 처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같은 청구라면 본등기 청구 못 해야 되는데 등기 원인이 같더라도 성질이 다르니까 별도의 청구다. 그래서 단순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머릿속에 받았어요. 4번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어요. 권리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5번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됐죠? 13번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